23년 1월 1,750만원 주고 16년식 94,000km의 중고 420D를 구매하였고 약 1년 반 가까이 유지하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디자인, 승차감, 주행 질감, 실내 공간 등 1명에서 2명이 주로 타는 현재 나의 조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든다. 중고 수입차를 탄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폭탄이다. 나도 구매 전 우려를 많이 했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진 특별한 고장 없이 소모품만 갈아주며 타고 있다. 하지만 연식과 키로수가 고장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고장이 터질지 방심할 수는 없다. 수리비에 큰 금액을 지출하면 저렴하게 구매한 차량의 가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나름 가성비충인데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차량을 운용하려 하고 있다. 차량에 소비되는 고정비용이 줄어든다면 수리비가 좀 더 나오더라도 결국 총 유지비용을 따져봤을 때 동급 국산 가솔린 차량보다 유지비가 저렴할 수 있다. 지난 경정비 편에 이어 오늘은 기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살아가는 내 생활을 보여주려 한다. 2016년식 중고 420D는 만족감이 큰 차이지만 아쉬운 점도 역시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다. 최근 연식들은 꽤 좋아졌다고 하지만 내가 타는 16년식 차량은 못 써먹을 수준이다. 2011년식 포르테 쿱에 달려있던 사제 내비게이션도 이것보단 낫다. 경로 문제는 둘째치고 디스플레이 터치가 되지 않아 검색을 하기 위해선 조작 다이얼을 돌려서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근데 다이얼을 돌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려고 하다 보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몇 번 시도해보긴 했으나 결국 답답함이 끌어올라 내 인내심 게이지를 꽉 채워버렸고 구매한 후부터 단 한 번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보지 못했다. 비슷한 연식의 차량을 구매한 친구의 3GT는 MMI 시공이 되어 있어서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가격도 비싸고 설치도 번거로워서 포기했다. 무엇보다 차 되팔 때는 가격 쳐주지도 않고 떼어갈 수도 없어서 가성비가 좋지 않다. 어차피 폰내비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었는데 매번 구형 중고차만 타다 보니 큰 내비게이션에 대한 로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태블릿을 설치해 BMW를 테슬라로 만들어 보려 한다. 하지만 쓸만한 태블릿을 구매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비싼 돈 주고 산 태블릿을 차 안에서만 사용하기도 너무 낭비. 그래서 저렴한 가성비 태블릿을 차 안에 거치하여 사용해보기로 했다. 가성비 있게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외 직구는 뗄 수 없는 조합이다. 예전부터 핸드폰 거치대나 미끄럼 방지 패드, 휴지통, 트렁크 정리함 등 해외 직구 제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었다. 오늘도 해외 직구 플랫폼 중 하나인 테무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테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저가 해외 직구 마켓으로 국내 판매 제품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아직 테무를 이용해보지 않은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테무 검색창에 DNE9643을 입력하면 오늘 소개할 제품들을 포함해서 최대 6개의 제품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한다. 코드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먼저 태블릿을 거치할 장치가 필요하다. 사용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을 CD 슬롯에 장착할 수 있는 태블릿 거치대다. 거치대 사이즈도 조절 가능해서 스마트폰부터 대화면 태블릿까지 모두 장착 가능하다. CD 슬롯에 꽂아놓고 나사를 돌려 조여주면 장착은 완료다.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튼튼한 거치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태블릿 거치대들 중 리뷰를 참고해 가장 평이 좋은 제품을 선택했다. 보기엔 얄쌍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설치해놓고 보니 꽤나 튼튼해 보인다. 다음은 태블릿을 거치해준다. 역시 테무에서 구매한 태블릿이다. CPU 8코어, 6GB 램, 128GB 저장 공간을 갖고 있는 10.1인치 태블릿이다. 듀얼 유심이 지원되는 셀룰러 모델이다. 거치대 방향을 조절해서 태블릿 화면을 가로 혹은 세로로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다. 역시 직구로 구매한 C타입 케이블을 꽂아준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 단점은 태블릿이 공조장치 버튼을 가려서 누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럴 땐 이렇게 태블릿을 옆으로 치운 후 누르면 된다. 살짝 번거롭긴 한데 적응되니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비상등 버튼도 가리긴 하는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꺾어서 누르면 누를 수 있다. 태블릿을 가로로 세팅해 둔다면 좀 더 수월하게 누를 수 있다. 블루투스 연결까지 해주면 세팅 완료다.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어도 내비게이션은 물론 인터넷, 유튜브, 음악 등의 기능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럼 폰 요금이 나갈 텐데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것도 해결 가능하다. 태블릿 전용 요금제는 비싸지만 스마트폰용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나는 월 100원에 데이터 3기가짜리 요금제를 선택했고 그래서 거의 무료나 다름없다. 만약 셀룰러가 아닌 태블릿을 이용한다고 하면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된다. 설치해놓고 보면 가운데에 태블릿이 크게 있는 게 마치 테슬라가 연상되기도 한다.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니 시원시원하고 좋다. 태블릿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분할한 면이다. 한쪽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른 한쪽으론 음악 앱을 틀어놓을 수 있다. 폰으로 했을 땐 내비랑 음악 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해야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조수석에서 대신 선곡을 바꿔준다고 해도 그동안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태블릿을 이용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조수석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굳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 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할 때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강의를 주로 듣는데 그때도 분할 화면을 이용하면 조작할 때 편리하다. 물론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 등을 이용해 백그라운드 재생을 하는 등 사운드만 재생되게 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은 세차다.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독립한 후에는 구축 아파트에서 살게 되어 지상주차밖에 하지 못한다. 비만 안 오면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꽃가루, 송화가루, 나뭇잎 테러, 미세먼지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차를 더럽힌다. 아무리 때 빼고 광을 내봐도 재수 없으면 하루 만에 더러워져 도저히 셀프 세차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간과 돈을 날리는 셈. 디자인 때문에 이 차 산 건데 매일 더러운 상태면 역시 구매한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주로 효율적인 주유소 자동세차를 애용하게 됐다. 근데 자동세차가 저렴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몇천 원씩 비용은 발생하기에 이 자동세차 비용을 줄이는 것도 꽤 중요하다. 이 제품 역시 테무에서 구매한 차량용 청소기다. 헤어드라이기 같이 생겼다. 이걸로 청소가 잘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고 주문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흡입력이 훌륭했다. 당연 셀프 세차장에 있는 거대한 청소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조지면 내 차 한 대 먼지 정도야 충분히 처리할 법했다. 더러웠던 차량 내부가 꽤나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면 무료로 실내 세차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허리 받침대다. 4 시리즈는 하체가 단단한 편이라 장시간 운전하면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 받침을 사용하니 골반과 허리 사이를 지지해 주어 운전할 때 훨씬 편했다. 다만 이건 사람 바이 사람, 자세 바이 자세라서 나같이 평소에 허리 밑부분이 떠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린다. 아직 테무를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 중 테무에서 DNE9643을 검색하면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포함해 최대 6개 제품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이제 외관 세차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왔다. 이 주유소는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리터당 10원 이상씩 할인을 해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 자주 애용한다. 무엇보다 기름 가격 떨어지면 다른 주유소들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실시간 가격을 내린다는 점이 훌륭하다. 실련비가 평균 18km/L에 달할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기름이 반 정도 남으면 주유소에 와서 만땅을 채워놓고 간다. 여기서 난 3가지의 할인 혜택으로 유지 비용을 절약한다. 첫째로는 방금 말했던 주유소 멤버십 카드로 리터당 10원을 할인받는다. 둘째로 신한 마이카 플러스라는 월 9,900원짜리 서비스를 구독 중이다. 그러면 월마다 5,000원짜리 주유 쿠폰 2장을 주고 모두의 주차장 2,000원 쿠폰 그리고 주유소 세차 쿠폰 3,000원짜리를 준다. 이외에도 CGV 할인 쿠폰, 경정비 쿠폰 등이 나온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유 쿠폰을 사용한다. 텔레마케팅당에서 가입한 건데 의외로 만족도가 높다. 9,900원인데 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매달 누리니 5,100원은 이득인 셈. 셋째로는 KB 미지앤 미스터 티타늄 신용카드로 주유를 한다. 이 카드는 주유 1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주는 개꿀 카드이다. 카드 첫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 땅을 넣으니 36리터, 약 54,6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여기에 카드 할인, 리터당 100원, 총 3,600원 정도 더 할인이 들어가는 거다. 이제 자동 세차를 하러 간다. 이 주유소의 자동 세차는 상당히 훌륭한 편인 게 기계를 돌리고 난 후 직원분들이 물기도 닦아주고 실내는 청소기를 비롯한 스팀 세차를 해준다. 세차 기계도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한다. 자동차 도면에 기스가 나지 않게 프리워시를 먼저 해주고 들어간다. 덕분에 주유를 한 후에 이용을 해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저녁에 세차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마무리 작업 없이 기계 세차만 4,000원에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난마이카 플러스 세차 쿠폰 3,000원권을 사용하면 실내부터 실외까지 단돈 1,000원에 세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세차를 하니 차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주 뿌듯하다. 작년 초에 1,750만원 주고 구매한 중고 420D는 지금 봐도 예쁘고 탈 때마다 재미있다.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차. 1년을 훌쩍 넘게 탔는데 아직까지도 만족감이 너무 크고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연식이 오래됐지만 여전히 예뻐서 옵션 좀 없는 점 빼면 새 것 같고 매번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2일 뒤 BMW 패밀리위크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쎄한 기분에 카메라를 켰다.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촬영은 안 하려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다. 16년식 12만 킬로. 슬슬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키로수와 연식이다. 와, 안녕하세요. 보통 문제가 없으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차량 깨끗하네요 라고 말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할 말이 있어 보이셨다. 네. 특별히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없고요. 누유 살짝 보이는 건 있긴 해요. 아, 디퍼런셜이요? 아니요. 외부 공기 파이프 쪽이랑 네. 환기라인 쪽, 엔진룸 그쪽에서 좀 누유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운행이 지나니까 안전상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근데 특별히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제 영상 작업자 찍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문자로 하나 전송해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뭐 작업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 외부 공기 파이프 같은 게 대략 비용이 한 35만원, 40만원 사이로 나올 거예요. 30에 40이요? 환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7, 8만원 정도 사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연락을 넣어드렸고요. 차량 앞쪽 발레파스 가셔서 키 받아서 출고하시면 되세요. 사은품 제가 주소기 넣어놨고 네, 감사합니다. 주행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아니고 수리 비용도 폭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서비스로 준다는 BMW 우산이 기대가 되어 설렜다. 무상 점검 받고 우산 받으니 개꿀이다. 내부 공기 파이프 부분 누유 영상이다. 고착된 것 같은 부분이 문제인가? 어디가 누유인지 잘 모르겠다. 환기 라인 누유 부분. 오일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왜 이런 곳들에서 누유가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EGR 밸브 때문이라고 한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서 유증기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오는 통로인데 시간이 지나며 고무가 경화되고 플라스틱이 벌어져서 그런 거라고 한다. 유로6 차량의 숙명이라고 한다. 고쳐도 재발하는 부위이고 당장 큰 문제는 없으니 일단 그냥 타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다. 센터 기준 총 수리비 40만원대 정도면 사설에서 수리하면 더 저렴할 거고 언제든 수리할 수 있는 금액대이니 마음이 편했다. 오히려 너무 만족스러운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케어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크게 불만이 없다. 다만 더 심각한 부위에서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랄 뿐 이런 부분은 관리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중고 수입차는 매력적인 옵션이라 생각하는 게 월에 5만원만 따로 꽁쳐서 모아놓는다 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금액이라는 거다. 신차가 6천만원에 달하는 차를 1,750만원에 샀는데 이 정도 수리비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아니, 0170 할게요.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차 키를 받아 차로 향한다. 차에 타니 BMW 장우산이 놓여있다. 생각보다 크고 좋아 보인다. 진짜 별거 아닌데 은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BMW 뽕맛을 은근히 느낄 수 있다. BMW라는 브랜드는 사실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다. 돼지코 그릴도 내 취향이 아니었고 차주들의 난폭한 운전 성향도 싫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운전의 재미와 소소한 서비스에 BMW 빠돌이가 되어버렸다. 총 64,115원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다. 몰랐는데 7,000원 상당의 소낙스 에어컨 탈취제까지 서비스로 뿌려주셨다. 굿. 작년 1월에 차를 샀으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420D를 운용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으니 이번에 발견된 문제가 첫 번째다. BMW 고질병이고 주행이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고치고 싶으면 고쳐라 정도의 스탠스였다. 나 역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수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거봐라, 이제 하나씩 문제 생길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중고 수입차는 절대 고장이 안 난다 라는 게 아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점차 갈아줘야 할 것들이 생긴다. 중고차, 아니 신차를 사더라도 평생 기름만 넣고 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증기간만 타고 던질 게 아니라면 아무리 신차를 사더라도 고장은 언젠간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차를 살 때는 고장이 나고 수리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지해야 한다. 무작정 고장 안 날 테니 기름값만 보고 사야지 하고 덜컥 사다간 골치 아파질 수 있다. 이건 국산차나 수입차나 마찬가지. 다만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수리 비용이 좀 더 비싸지만 그건 애프터마켓 부품, 사설 정비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몇백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터지는 말 그대로 폭탄은 엔진이나 미션 등 부동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부동계통에 문제 생겨서 수리비 몇백만 원 지불했다는 사람은 진짜 정말 보기 힘들다. 너무 예민하고 항상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하체 관리하고 예방정비하고 하느라 비용을 제법 쓸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적당히 가성비 있게 유지하고 필요한 곳만 수리하면 정비비 무서워서 못할 폭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다.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오래 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팔기 전까진 꾸준히 유지기를 영상으로 남기려 한다. 중고 수입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유지하는데 노하우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나의 경험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늘은 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 양양으로 향한다. 서울에서 속초, 양양을 왕복했을 때 420D로 실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보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디젤차에 대한 내 생각과 왜 내가 이 시국에 하필 디젤 중고 수입차를 구매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유지관리가 까다로우니 디젤차 사지 마라. 기름값으로 이득 본 거 정비비로 다 날린다. 그래서 나도 처음 차를 살 때 가솔린 차량을 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접한 후 가솔린 차량에 드는 유류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차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한국에서 대중화된 지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매물 자체가 별로 없었다. 자연히 디젤 엔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디젤 차량을 사게 됐다. 첫 번째 이유, 차량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요즘 디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 환경 문제로 제조사들은 더 이상 디젤 엔진을 생산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추세다. 거기에 유지관리도 까다롭고 DPF 터지면 큰돈 나간다는 이야기들도 많다. 게다가 내가 이 차를 샀던 2023년 1월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했던 시기였기에 디젤 차량의 인기는 더더욱 좋지 않았다. 디젤 차량의 인기가 급감하고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치솟았다. 반면 2010년대엔 지금보다 디젤이 훨씬 인기가 많았고 그만큼 신차로도 디젤 비중이 꽤 됐다. 중고시장에 디젤 차량의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어진 것이다. 자연히 디젤 중고차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디젤차는 신차가가 가솔린보다 비싸다. 근데 당시에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중고가가 더 저렴해졌다. 지금이 중고 디젤차의 저점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과감히 저가 매수했다. 더 비싼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안 살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이유, 유류비가 저렴하다.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보니까 더 이상 돈 줄줄 새는 가솔린 차량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 중고차 폭탄이 무섭다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막히는 시내에서의 가솔린 차량 연비였다. 내가 이 차를 살 때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쌀 때라 디젤 메리트도 끝난다는 말이 많았지만 나는 당연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금방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다들 알다시피 다시 경유가 저렴해졌고 단순 기름값뿐 아니라 연비 자체도 가솔린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유류비가 압도적으로 적게 든다. 연비 측정을 위해 가평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꽉 채우니 1024km를 갈 수 있다고 나온다. 한 달에 1000km 이하로 타는 사람들은 주유소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충분하다. 유류
유류비가 적게 드니 혹시 모를 정비비 폭탄에 대비가 가능하다. 지금 내가 타는 중형 4도어 쿠페인 420D는 실년비가 17.9km/L가 나온다. 집 근처 최저가인 주유소 경유 1,509원 기준 1km당 유류비가 84원 정도 나온다. 동급인 중형 쿠페,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모델은 평균 실년비가 8.29km/L였다. 최저 휘발유 가격인 1,675원 기준 1km당 유류비는 202원이 나온다. 기름값이 거의 2.5배 가깝게 차이가 난다. 1년에 15,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420D는 126만 5천원, 젠쿱은 303만원이 유류비로 지출된다.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불간의 정비비 차이가 이보다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고장 무서워서 국산 가솔린 탄다는 사람들 많은데 수입 디젤 타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 그리고 국산차도 똑같이 고장난다. 수입차가 수리비만 좀 더 비쌀 뿐이다. 2,800만원 하던 거 1,800만원에 사는 건 안 아까워하면서 6,000만원 하던 거 1,500만원에 사서 수리비로 300 쓰는 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 국산 준중형 차였던 포르테쿱 1.6 GDI는 평균 실연비가 10.29km/L였고 1리터당 162원이다. 차급도 낮은 전륜구동 차량인데 420D의 2배 수준이다. 국산 하이브리드이자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연비가 좋은 차량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20.85km/L였고 1km당 80.3원으로 420D와 거의 동일 수준의 유류비가 지출되었다. 하이브리드급 유류비라는 뜻이다. 내 차가 쿠페라서 그렇지 일반 세단인 320D는 이보다 연비가 더 좋다. 이렇게 좋은 디젤을 안 탈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이유, 가솔린보다 관리하기 까다롭다고? 별거 없었다. 인터넷을 보면 디젤이 가솔린보다 유지가 까다롭다느니, 정비비가 더 비싸다느니, DPF가 터진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부분 그냥 어렵다 라고만 할 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얼마나 더 비싸고 어떻게 까다로운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 주된 내용들은 시내 및 단거리에 좋지 않음과 DPF 관리가 어려움 이 두 가지였다. 그래서 좀 공부해보고 실제로 운용하면서 알게 된 점은 세 가지다. 첫째로 연료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 디젤 엔진은 수분과 불순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료를 걸러주는 연료 필터의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다. 공인비 포함 10만원 미만에 가능한데 저렴한 유류비로 커버하고도 남는다. 둘째로 연료 탱크가 부족하지 않게 잘 채워줘야 한다. 연료 탱크 안에 가라앉은 불순물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유는 윤활과 냉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냥 연료통에 반 정도 남았다 싶으면 주유소 가서 가득 채워놓으면 된다. 그럼 주유소 자주 가서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기름도 잘 안 달아서 나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간다. 셋째로는 DPF를 위해 가끔 고속주행을 해줘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시속 60km, 30분 정도 지속주행 정도라고 한다.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 조건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막히는 시내에서 단거리 출퇴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리 없는 수준이다. 나같이 주말에 차 타고 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DPF 클리닝? 나는 하지 않는다. 안 하고도 20만, 30만까지 탔다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인터넷에선 어그로 끌어야 조회수 잘 나오니까 침소봉대에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다시 퍼뜨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퍼뜨리고 해서 지금의 이미지가 됐다고 판단했다. 원래 사람들은 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디젤차가 가솔린에 비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바로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이다. 가솔린은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줘야 하지만 디젤 엔진은 예열 플러그로 초기 가열만 해주고 압축 폭발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도 가솔린보다 길다. 가옥 조건 기준 보통 가솔린은 5,000km마다 교환하지만 디젤은 1만 km마다 교환하면 된다. 자연히 엔진 오일 교환 비용도 절약된다. 네 번째 이유, 뛰어난 내구성. 디젤차 하면 관리가 까다롭다는 이미지 때문에 내구성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엔진 자체만 보면 내구성이 더 좋다. 가솔린보다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엔진 자체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디젤 차량의 신차가가 가솔린보다 더 비싼 것이다. RPM도 가솔린보다 훨씬 낮고 연료 효율도 뛰어나서 엔진에서 열이 적게 발생된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평균 RPM이 2000을 넘지 않는다. 엔진 내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열이다.
그만큼 엔진이 받는 부하가 훨씬 적다. 그리고 정비사분들 말 들어보면 BMW는 디젤 엔진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듣기도 했다. 물론 디젤 엔진은 환경규제 문제로 DPF, EGR 등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품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솔린 대비 확실히 리스크인 점은 맞다. 다만 생각만큼 쉽게 고장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기대 확률을 생각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사 고장나더라도 유류비 아낀 돈으로 커버하고도 남는다. 아까 말했다시피 동급 국산 가솔린 차량에 비해 유류비가 2배 이상 저렴하다. 5번째 이유, 소음이 거슬린다? 난 안 거슬린다. 디젤하면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점이 소음과 진동이다. 그래서 비하하는 단어가 뒷달, 디젤 딸딸이란 뜻이다. 물론 디젤 차가 딸딸거리긴 하는데 난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탈 때 정차 시 가끔 엔진 돌아갈 때가 훨씬 시끄럽게 느껴졌다. 어디 고장난 것처럼 시끄러워서 잠깐 세워놓고 서 있으면 문제 있는 차 같아서 창피할 정도였다. 달릴 때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동급 차량이면 큰 차이 없고 나도 소리에 꽤 예민한 편이지만 디젤 엔진 소음이 거슬린다는 이야기는 가솔린 탈 때부터 공감이 가지 않았다. 디젤이 싫어서 그냥 트집 잡는 사람들도 분명히 꽤 많을 거다. 원래 뭐 하나 밉보이면 다른 것들도 다 밉보이는 게 사람 이치다. 유튜버들도 나락 한번 가면 그거랑 관련 없는 다른 부분들도 다 끌고 와 까이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딸딸거리는 게 쪽팔리다는 비아냥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야 디젤인 거 알겠지만 차에 관심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에 태웠을 때 디젤 엔진 소음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서 휴가 나갈 때 군복 칼각 잡고 군화 불강내도 군인끼리만 알아보지 민간인들은 모른다는 거랑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 요약하자면 현재 디젤 차량은 실제 가치에 비해 이미지가 매우 안 좋고 그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디젤 차량의 가격을 떨어뜨려 개꿀 가성비가 되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적정 가치가 있다. 좋은 것이라고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주가가 폭등했지만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지면 거품이 꺼지며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니콜라가 수소 트럭 개발도 안 해놓고 언덕에서 가짜 트럭 굴려서 사기 기업이라고 망했다 해도 적정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언젠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주가가 오르게 된다. 디젤 엔진은 분명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엔진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해서 디젤 차량을 구매하였고 매우 만족하며 타고 있다. 다음 차도 디젤 차를 사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그때는 디젤 차가 다들 너무 구형일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살 수도 있다. 확실한 건 가솔린 차는 안 살 것이라는 것이다. 좋다 나쁘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좋은 걸 산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고 나쁜 걸 샀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라도 제 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샀으면 손해인 거고 나쁜 거라도 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샀으면 이득인 거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단순 내 결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니 각자 본인이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얼마를 쓰든 무엇을 사든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가성비다. 마지막으로 가평주유소, 양양, 속초, 양양, 속초, 양양, 판교, 안산, 광명주유소까지 주행한 결과 475km를 주행했고 기름은 반도 안 달았다. 결제 수단을 선택. 거래처 카드를 익혀주세요.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카드 주유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주유 중입니다. 주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 풀투풀 평균 연비가 21.18km/L가 나왔다. 막히는 구간도 많았지만 고속주행 구간이 더 많았어서 무지막지한 연비가 나와버렸다.
고속 중심으로 다닌다면 하이브리드보다도 연비가 잘 나온다. 하이브리드는 고속에서 계속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이다. 420D는 디자인, 운전 재미, 유지비 등 모든 측면에서 단점이 없는 육각형 차라는 생각이 든다. 내 생활 패턴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차다. 벌써 1년 반이나 탔는데 아직까지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타고 있다. 한 차당 평균적으로 1년 반도 타지 않았었는데 420D는 아직까지 탈 때마다 신선하고 짜릿하다. 이 차 안 타봤으면 운전의 재미가 뭔지 평생 모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차를 타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한번 타볼까 고민한다면 주저없이 추천해주고 싶은 차량이다. 처음 차에 앉아 핸들 돌리고 유턴했을 때 그 감각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BMW를 싫어하던 내가 이렇게 빠돌이가 됐다니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요즘 장마철이다. 아니 우기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비가 왔다 안 왔다.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다. 오늘은 셀프 세차장으로 향한다. 지하주차장도 없는 구축 아파트에 사는 나와 내 차에게 셀프 세차는 사치다. 원래대로라면 빗물에 자연 세차하거나 플렉스하고 싶은 날은 자동 세차를 돌린다. 아무리 열심히 때 빼고 광내도 하루면 먼지, 나뭇잎, 꽃가루, 송화가루, 새똥 등으로 금세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오늘은 셀프 세차장으로 가느냐?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비가 많이 오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초보 운전 시절엔 비가 많이 오는 밤, 바닥에 그어진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서 역주행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장마철엔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 이 차를 사고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와이퍼 한 번 갈아준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와이퍼도 새 걸로 갈아주고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도 해주려 한다. 킹콩 샤워 노원점에 방문했다. 셀프 세차장이 필요하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천장이 모두 막혀있고 공간도 넓은 편이라 제법 쾌적하다. 평일 일과 시간인데도 세차장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저분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평일에도 셀프 세차를 하실까 궁금해진다. 유막 제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고압수를 뿌려준다. 3,000원이다. 유막 제거와 와이퍼를 교체하기 위해선 와이퍼를 위로 세워줘야 한다. 국산차는 그냥 잡고 세워주면 되지만 BMW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ACC 모드를 켜고 다시 끈 후 와이퍼 스위치를 위로 3초 정도 올리고 있으면 와이퍼가 올라온다. 그때 와이퍼를 세워주면 된다. 그리고 제품 협찬받은 유막 제거제를 꼼꼼히 발라준다. 그렇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내가 굳이 셀프 세차장에 온 이유. 협찬받은 제품으로 쇼츠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만들어진 쇼츠가 궁금한 사람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롱폼 영상은 홍보해야 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쇼츠 광고 찍는 김에 겸사겸사 만든다. 나는 가성비충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보면 굳이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거로만 닦아도 제거는 된다. 진정한 가성비충이라면 다이소에서 알코올 소독제를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고 싶다면 좌측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면 나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되고 유튜브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주세요.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육안으로 보이니 좀 더 쉽고 빙글빙글 돌리는 게 재미있고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단순 알코올로만 지울 때보단 훨씬 제거도 쉽게 잘 되겠지? 약품을 다 발라줬으면 고압수로 세척을 해준다. 유막 제거돼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새부터 다르다. 약품을 다 씻어내준 후 발수 코팅제를 발라준다. 이 발수 코팅제 역시 협찬받았던 건데 필요한 분들은 영상 좌측 하단 링크에서 구매하면 된다. 원래 물기를 제거하고 바르는 게 좋지만 난 야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봉된 천으로 약품을 꼼꼼히 닦아준다. 다음은 구매해놨던 와이퍼로 교체를 한다.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클립을 잡고 빼면 된다. 처음에는 와이퍼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더 어렵다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교체해보니 국산차보다 쉬운 것 같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발수 코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압수를 한 번 더 뿌려본다. 발수 코팅까지 완료하니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아주 예쁘다. 이 맛에 발수 코팅 하나 보다. 드라잉 역시 하지 않는다.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2년간 슈레 주차만 하면서 익힌 지혜다. 중고 420D를 데려온 것도 어언 1년 반이 넘었다. 다른 차를 탔더라면 벌써 기변 생각에 몸이 근질근질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질리지 않고 신선하다. 처음 차를 가져왔을 땐 진짜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자동차 고장에 대해 크게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다. 영상으로도 사골까지 충분히 우려먹은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슬슬 지겨우실 것 같아 새로운 영상을 좀 기획해보려 한다. 그 중 하나는 라이브로 시청자분들과 좋은 중고차 고르는 콘텐츠인데 과연 사람들이 봐줄까? 아무도 안 들어오면 민망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무기한 미루고만 있다. 그래서인지 가끔 비어있는 집 전기차 충전구역을 볼 때마다 새로운 자극인 테슬라가 마렵긴 하다. 이럴 때 전기차 타면 개꿀이긴 할 텐데. 얼마 전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내가 돈도 없는데 가오 부리고 싶어서 중고 BMW 420D를 타는 거라고 말이다. 썩다리 구축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것도 맞고 조중고 420D를 타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돈 없으니 가오 부리고 싶어서 타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솔직히 1750만원에 레이 신차 사서 타고 다니는 것보단 중고 BMW 420D 타고 다니는 게 훨씬 가오가 산다. 투자한 돈 대비 엄청난 효율이다. 그렇다면 중고 BMW를 타는다. 더 나아가 중고 수입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은 없지만 가오를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일까? 이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자동차의 가치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차는 그냥 이동수단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가는 비싼 자산으로 단순히 이동수단의 가치를 초월한 지 오래다. 취미수단, 패션, 사치제, 더 나아가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나는 100% 이동수단이다, 사치다, 취미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의 차이. 따라서 자동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게임처럼 스탯으로 나눠보자면 다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브랜드 가치. 세 번째, 운동 성능과 재미. 네 번째, 차량 구매가. 다섯 번째, 유지의 용이성. 여섯 번째, 실내 및 적재 공간. 나는 자동차에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 완벽주의 성향인 나는 차량 하나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싶어 한다. 예쁘면서도 드라이빙하는 재미도 있고 구매가와 유지비도 비싸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 최소한의 실내 공간과 테일게이트가 포함된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BMW 420D 그랑 쿠페는 나의 니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육각형 차량이다. 첫째로 디자인. 4 시리즈는 BMW의 간판 모델인 3 시리즈에서 파생된 쿠페 모델로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이 아주 예쁘다. 대중성을 잡기 위해 4도어 쿠페로 나온 그랑 쿠페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쿠페 라인과 낮은 전고가 아주 일품이다. 쿠페형 차량을 타고 싶지만 문 2짝짜리 차량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대안으로 아주 좋은 선택지다. 거기에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프레임리스 도어 감성은 활용점정으로 4 시리즈 그랑 쿠페의 디자인만큼은 최고의 차량 중 하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
둘째로 브랜드 가치. BMW는 아우디, 벤츠와 더불어 독일 프리미엄 3사, 독삼사라고 불린다. Share Driving Pleasure 슬로건을 내세우며 프리미엄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이동수단 및 사치제로서의 가치를 함께 충족한다. BMW보다 확실히 5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는 포르쉐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 중 하나다. 젊고 차 좋아하는 남성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브랜드다. 셋째로 운동 성능과 재미. BMW는 말로만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진짜 운전이 재밌다. 롤이 다른 게임보다 왜 재밌어? 라고 질문했을 때 설명하기 모호한 것처럼 운전의 재미도 표현하기 상당히 모호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건 앞뒤 5대5의 완벽한 무게배분으로 인한 밸런스, 빠릿하고 쫀득한 조향 감각과 반응성, ZF 미션의 직결감, 적절한 세팅값 등을 꼽을 수 있다. 차가 빠르냐 느리냐를 떠나 감성과 감각의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BMW를 구매하진 않더라도 살면서 꼭 한 번 정도는 운전해보는 걸 추천한다. 괜히 BMW에 대한 고객 충성심이 높은 게 아니다. 특히 3 시리즈는 우주명차라고 불릴 만큼 밸런스가 좋고 가볍고 경쾌하다. 3 시리즈의 파생 모델인 4 시리즈는 스포츠함을 더해 더욱 날카로운 맛이 있다. 뒷달 따위로 무슨 재미를 논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속 및 굴곡진 도로주행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저 RPM에서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는 디젤 엔진의 펀치감은 오히려 동급 가솔린 엔진 대비 재미를 더해준다. 거기에 ZF 8단 미션과 조합되어 BMW 디젤 엔진만큼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넷째로 차량 구매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비싸서 내가 구매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하지만 F바디 420D는 폭탄 위험의 중고 수입차 더하기 사라져갈 디젤 두 가지 악재가 겹쳐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이제 1천만원대에도 괜찮은 차량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내 차도 작년 초에 1,75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1년 반이 지난 지금 더욱 감가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쌩쌩하고 언제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유지의 용이성. 수입차 특성상 국산차보다 유지관리가 불편한 건 맞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부품들도 많고 직접 공부하기에도 어렵지 않다. 사실 유지하다 보면 국산차랑 뭐가 다른지 크게 체감되지도 않는다. 특히 420D는 디젤 엔진의 압도적인 연비로 하이브리드에 준하는 기름값 절약이 가능하다. 주유소 가는 시간, 기름 넣을 돈 등으로 상당히 세이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산 가솔린 타는 것보다 수입 디젤 타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의견이다. 나도 이걸 계산해보고 이 차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할 수 있었다. 정확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 사람은 김지금 유지비라고 검색하면 내가 정리한 게 나올 테니 참고하면 된다. 여섯 번째, 실내 및 적재 공간. D세그먼트 4도어 후륜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쿠페면서도 축거를 늘리고 도어를 2개 추가해 세단에 준하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 거기에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적용한 리프트백으로 동급 세단 대비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쿠페라 전고가 낮음에도 리프트백 특성상 트렁크가 악어 입처럼 크게 열려 앉았을 때 충분한 머리 공간이 나와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워낙 리프트백을 좋아해 420D 그랑 쿠페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게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3 시리즈를 구매하는 게 훨씬 가성비 좋긴 하다. 비슷한 상태의 4 시리즈보다 중고가가 2에서 300만원 정도 저렴하고 뒷자리도 더 넉넉하다. 이렇게 BMW 420D 그랑 쿠페는 6가지 스탯에서 만점까진 아니지만 모두 기준점을 통과하는 육각형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팔방미인 자동차이니 내가 더할 나위 없다 라고 평가하며 단순히 돈 없는데 가오는 부리고 싶어서 타는 자동차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가오라는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다. 내가 구매할 당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6가지 스탯이 가장 뛰어난 차량이 이 중고 420D였고 그래서 난 이걸 선택했다. 만약 BMW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이 6가지 스탯이 더 큰 자동차가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니 중고 수입차 탄다고 돈은 없는데 가오만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 보일까봐 걱정돼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인터넷 기준에선 모든 게 100점이 아니라면 안 까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솔직히 1000만원대의 중고 BMW? 진짜 개꿀 가성비다. N카랑 K카에 들어가면 꿀단지가 널려 있으니 원하는 걸로 찍어 먹으면 된다. 중고 수입차를 유지한다는 건 자동차 공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겐 사실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다. 국산차는 센터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센터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수입차는 그렇게 했다간 지갑 털리기 십상이다. 때문에 따로 부품들을 찾아보고 정비소도 알아보고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들은 가성비에 미쳐있기 때문에 국산차를 타더라도 똑같이 공부하고 사설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수입차를 탄다고 해서 국산차보다 특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성비 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도 그 일환에서 센터에 간다면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지만 직접 부품을 구매해서 수리한다면 5만원 미만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유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한다. 하는 살벌한 소리와 함께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우측 전조등 켜람. 순간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다는 건가? 하고 식겁할 뻔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HID 전등이 나간 거였다. 여전히 빛나는 운전석 쪽 눈에 비해 광채를 잃어버린 조수석 쪽 눈. HID의 수명은 2에서 3000시간 정도이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정도까지 탈 수 있다고 한다. 내 차는 약 12만 키로를 타고 HID가 나가버렸다. LED는 거의 반영구로 사용 가능하지만 HID는 종종 교체를 해줘야 하는 품목이다. 가격도 LED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센터에서 교환할 경우 3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고작 헤드라이트 등 하나 교체하는데 30만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인터넷을 뒤져 하나에 14,000원 정도 하는 HID 전조등을 찾아내었다. 규격은 D1SE다. 보통 필립스 제품을 많이 쓰던데 필립스 제품은 4만원대로 2.5배가 넘는 가격 차이였다. 어떤 걸 구매할까 생각하다가 개당 14,000원짜리 두 개를 구매하기로 했다. 배송비 포함 32,000원 정도 들었다. 보통 한쪽이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쪽도 나가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했다. 그래도 필립스 제품 한 개보다 저렴하다. 어차피 전조등이야 차량 성능과 관계없는 부분이고 수명이 짧아도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주면 된다. 제품을 주문하고 도착하기 전 주유를 한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기에 불스원샷 플래티넘도 한 잔 때려준다. 자동차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 투입이다. 디젤은 수분에 취약한데 이 제품은 수분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넣어주고 있다. 엔진 때도 제거해줘서 연비 상승에도 도움을 준다.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주유소 리터당 10원 할인을 받고 구독하는 주유 쿠폰으로 5,000원 할인받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할인으로 리터당 100원의 할인까지 받는다. 한 달에 1000km 넘게 서울에서 주말만 타는 사람 치고 많이 타는 편인데 기름값은 한 달에 10에서 15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차 사면 수리비를 신경 많이 쓰는데 사실상 유지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주유비다. 수리비 무서워서 수입 디젤차는 못 사면서 연비 안 좋은 가솔린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의아해하는 편이다. 가솔린 차 탔을 때는 2에서 30만원씩 나왔는데 기름값 차익으로 수리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마이크러프를 이용하여 차계부를 작성한다. 차량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내 지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전조등이 도착했다. 하나 교체할 때 두 개를 같이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다른 쪽은 멀쩡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교환하기로 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다. 전조등 전구 셀프 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품만 구매하고 공임나라 등 근처 정비소에 교환을 의뢰하면 된다. 정비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공짜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비싸봤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교환받을 수 있다. 교체한 전조등에서 문제없이 불이 들어온다. 저렴한 제품이라 색이 이상하다거나 빛이 약하다거나 그렇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두 개를 동시에 봐도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다. 밤에 앞차에 비친 모습을 보니 등이 아주 잘 들어온다. 볼 때마다 느끼는데 F바디 헤드라이트는 구형이지만 진짜 이쁜 것 같다. 며칠 뒤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한다. 이번엔 만필터 제품이다.
모델명은 CUK25001. 저번엔 일반 애프터마켓에 9,900원짜리를 구매했었다. 쓰다 보니 교체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좋은 거 하나 끼우고 오래 쓰자는 생각으로 만필터 제품으로 구매했다. 가격은 16,000원에 택배비 별도. 그 다음 간단한 장비가 필요하다. 10mm 복스와 T15 별 드라이버다.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별 드라이버 복스 세트 구매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조수석 밑쪽을 들여다보면 볼트 2개가 있다. 그걸 10mm 복스로 풀어주면 된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풀어주면 손으로 풀어주는 게 더 쉽다. 그리고 힘으로 판을 잡아 뜯으면 분리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풋등과 시거제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팍 뜯어버리면 전선이 손상될 수 있다. 감안해서 분리를 해야 한다. 먼저 시거제 커넥터를 분리한다. 그 다음 풋등 커넥터를 분리한다. 밑판을 완전히 빼고 머리를 집어넣어 보면 위처럼 커브진 커버가 하나 보인다. 저기에 나사 2개를 풀어주면 된다. 별나사 T15 규격이 필요하다. 대가리 받고 열심히 풀어준다. 커버를 빼면 에어컨 필터를 뺄 수 있다. 1년 만에 교체하는지라 진짜 더럽다. 그리고 새 필터를 꺼낸다. 중요한 건 필터 방향이다. 화살표가 솟아있는 방면 쪽으로 필터를 구부려준다. 그 상태로 로고가 밑으로 향하게 한 뒤 넣어주면 된다. 커버를 덮어주고 나사를 조여준다. 풋등과 커넥터를 연결해주고 덮개를 덮고 뺐던 볼트를 다시 조여주면 교체 완료다. 매뉴얼에 21분 소요된다고 써있었는데 진짜 딱 21분 걸렸다. 촬영을 하면서 진행해서 그렇지 각 잡고 하면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자체는 낮은 작업이다. 다만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작업해야 해서 그게 조금 힘들 뿐이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센터에서 했다면 약 4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을 거다. 하지만 오늘 부품을 직접 구매해 교체함으로써 약 5만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다. BMW 420D 그랑쿠페를 구매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간 내가 유지했던 모든 기록들을 공개하고 있고 이 차를 판매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인터넷 속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중고 수입차 유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23년 1월 K카에서 1,750만원 주고 구매한 보증 끝난 중고 수입차 16년식 BMW 420D 그랑쿠페를 유지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간다. 그새 태어난 지 만 8년이 넘었고 키로수도 9만대에서 거의 13만 키로에 육박하게 됐다. 약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3만 키로 정도 탄 셈이다. 구매한 후부터 지금까지 댓글에는 카푸어다, 곧 고장날 거다 등등 우려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만 꿋꿋하게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국산 가솔린 탈 때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어 유지 측면에선 굉장히 만족스럽다. 나로선 하나의 큰 도전을 한 셈인데 아직까진 성공적이다. 오늘은 24년도 BMW 닥터이크 무상점검을 하러 간다.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은 올해 초에 설맞이 무상점검이었으니 반년이 넘은 셈이다. 과연 이 차는 여전히 멀쩡할까? 2년이나 탔는데 슬슬 흑염룡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진 않을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BMW 코오롱 모터스 의정부 센터로 향했다. 고객님 차량 무상 점검 내용이랑 추가로 차량 운전자 에어백 점검 리콜 내용도 있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을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좀 노력해가지고 2층에서 쉬고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집 근방 중 시설도 좋고 친절하기도 해서 고정해서 다니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게 약 1시간 정도 후 연락이 왔다. 이 센터는 항상 말해준 시간보다 일찍 끝났는데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상점검 잘 마무리되었고요. 엔진룸이나 하부 쪽에 다행히도 특별한 내용 없으시고 네. 에너지 진단이라고 해서 배터리 상태도 확인해봤는데 양호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공기압이랑 냉각수 기본 점검도 잘 맞춰드렸고요. 타이어랑 패드 상태 양호하시고 사은품 나가는 건 조우석에도 좀 실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BMW 장우상까지 한 개 더 획득. 일주일 뒤, 이번엔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간다.
2016년식인 내 차는 20년에 한 번, 22년에 한 번, 총 2번 자동차 검사를 받았고 24년에 세 번째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간다. 방문하는 곳은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 검사소이다. 최근 친구 2명이 여기에서 검사했다가 모두 재검을 받게 된 곳이라 나도 뭔가 문제되는 게 있지 않을까 살짝 쫄리는 그런 게 있긴 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전조등과 매연 부분이었다. 이전에 교체한 전조등은 너무 싸구려로 구매한 게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있었고 매연은 오래된 디젤 차량이기에 DPF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과연 1만원대 HID 전구와 13만 킬로 탄 8년 넘은 디젤차는 멀쩡할 것인가? 노원 자동차 검사소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검사 오셨나요? 예, 맞아요. 예약 결제 하셨죠? 네, 했어요. 2번 들어가세요. 네. 예전에도 검사소를 몇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줄이 길어서 대기를 꽤 하곤 했다. 그런데 여긴 바로 내 차례가 올 정도로 대기가 없었다. 주말 오전에 방문한 친구도 대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니 이 검사소가 좀 한가한 편인 듯 싶다. 처음에 자동차 등록증을 놓고 와서 아차 싶었는데 21년부터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된다고 한다. 문제점은 없이 잘 활동 나왔습니다. 바퀴 정면 상태 봤는데 기준치 5mm 들어왔고요. 타이어는 조금 마모 상태는 있으니까 앞으로 오일 지원할 때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제동력 통해서 브레이크 성능 확인했는데 앞뒤 사이드 다 너무 제동력 다 좋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가 앞쪽이 마모가 심하니까 이것도 다음 오일 지원할 때 보세요. 등화는 다 좋아요. 그리고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은 위프로가 아직 안 와서 합격 배기장 쪽도 문제 없으세요.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다.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다. 혹시나 하고 염려했던 싸구려 전구와 매연 역시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요즘은 종이 진단서 외에 모바일로도 진단서를 보내준다. 매연은 8% 이하가 기준치였는데 2%로 양호한 상태였다. 다만 추가로 돈 들어갈 만한 요소들도 몇 가지 있었다.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75% 정도가 닳아서 계속 체크해줘야 하고 조만간 교체 타이밍이 올 듯하다. 타이어 트레드는 3-4mm 정도로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올웨더 타이어를 장착할까 했지만 요즘은 올웨더 타이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민 중이다. 추가로 얼라이가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턱걸이로 들어온 수치라서 타이어 교환할 때 얼라이도 한번 봐줘야 할 것 같다. 매연 다음으로 염려했던 싸구려 HID 전구는 운전석 쪽에 장착돼 있는 순정 전구 대비 광량이 매우 낮았다. 기준치는 3000 칸델라 이상이라 두 개 모두 문제는 없었지만 순정 HID는 25400 칸델라, 최근에 교체한 싸구려 HID 전구는 6000 칸델라였다.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 당장 교체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면 그냥 순정급인 필립스를 구매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괜히 미리 2개나 구매했나 싶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어도 어쨌든 13만 킬로에 육박한 420D는 오늘도 큰 문제 없이 잘 달려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폭탄 안 터진다고 말하기가 입 아플 정도로 너무 반복을 해서 이제는 좀 그만 말해야 될 것 같다. 솔직히 2년 3만 킬로 동안 문제 없으면 중고 수입차는 폭탄이다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를 타든 아직 안 터진 것뿐 이라는 가불기 멘트만 날아올 뿐이다. 10년을 타도 아직 안 터진 것뿐 이라는 말 나온다는 거 장담한다. 아니, 신차로 구매하면 멀쩡한 차량이 중고로 구매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가? 차라리 신차든 중고차든 그 차를 구매하지 마라 라고 하면 납득하겠다만 중고로 구매하면 폭탄이니 신차로 사야 한다. 같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골 우린 물까지 우려냈더니 이제 할 말도 없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주기적으로 검사, 정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420D 유지기보단 다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올리려 한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 타이어 3mm, 뒷 타이어가 3mm 정도로 꽤 많이 달아있는 상황이다. 사실 마모항계선은 1.6mm라 좀 더 타도 괜찮지만 겨울을 대비해 미리 타이어를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에 장착하고 있던 건 금호 마제스티9 TA9 하나로 국산 최고급 타이어 중 하나다. 지금이야 금호에서 더 상급의 타이어를 내놓아서 2인자 신세지만
타이어에 손상이 많이 가 있는 게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뒷타이어의 생산 연도는 19년 42주차로 약 5년 정도 탄 셈이다. 앞 타이어는 특이하게도 양쪽 생산 연도와 트레드가 다르다. 20년 10주차와 47주차이며 타이어 트레드도 차이가 아주 크다. 10주차 타이어는 거의 다 닳아서 교체 직전이지만 47주차 타이어는 아직 1년 정도는 더 써도 문제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전 차주분이 20년도 초에 타이어를 한번 교체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한쪽이 펑크나 버렸고 두 쪽 다 교체하긴 뭐해서 한쪽만 교체한 듯 싶다. 사실 앞 타이어까지 교체하는 건 좀 아깝긴 하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내가 다 쓰지 않은 타이어를 내다 버리는 건 용납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내 짝을 다 교체하는 이유는 올웨더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함이다.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사계절 타이어와 썸머 타이어, 윈터 타이어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사계절 타이어라는 네이밍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눈이 내릴 때는 사계절 타이어도 꽤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단연간 운전을 하며 2번 정도 매우 큰 폭설에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꽤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고 겨울마다 윈터 타이어로 교환하는 건 비용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있다. 이럴 때를 위해 나온 게 올웨더 타이어다. 사계절 내내 그리고 눈이 올 때도 윈터 타이어에 준하게 그립을 잡아줄 수 있는 타이어. 가격은 올 시즌 타이어에 비해 약간 비싸지만 윈터 타이어로 교체할 필요 없이 타이어 하나로 쭉 주행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겨울을 대비하여 올웨더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인데 뒷 타이어만 교체할 수는 없으니 이번 기회에 내 짝을 다 바꿔버리려 한다. 구매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4S2다. 420D에 맞는 사이즈는 225, 45, 18.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짝당 장착비 포함 12만원대에 TPMS 짝당 5,000원, 폐타이어 처리비 짝당 2,000원 해서 결국 짝당 13만원대 정도에 교환을 한다. 지금 와서 보니 매우 가성비 떨어지는 소비여서 후회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장착이 끝난 후에 이어가겠다. 방문한 곳은 창동역 부근에 있는 타이어 패밀리. 사장님 그 타이어 교환하러 왔는데 그냥 여기다 세우면 돼요? 인터넷 주문하신 거예요? 네네. 어떤 제품 주문하셨어요? 4S2요. 혹시 그 얼라인은 비용 얼마예요? 55,000원이요. 얼라인도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검사할 때 차축도 조금 틀어져 있다고 하여 얼라이도 진행하였다. 수입차는 55,000원. 됐습니다. 네. 가격비 포함해서 총 85,800원이에요. 네. 총 지불한 비용은 85,800원, 얼라이 빼면 38,800원, 타이어까지 포함하면 617,800원, 얼라이 빼면 562,2,800원. 아, 지금 보니 겁나 비싸게 교환했네. 당시에는 최저가였는데 11월 되니까 올웨더 타이어 가격이 많이 내렸다. 지금까지 넥센과 금호 타이어만 써봤는데 한국 타이어는 처음이라 조금 설렌다. 한국 타이어야말로 국산 타이어 중 최상위 브랜드 아닌가. 거기에 올레더 타이어도 처음이니 더더욱 설렐 수밖에. 타이어는 24년 38주차로 9월 말쯤에 생산된 따끈따끈한 타이어였다. 뚜렷한 V자 패턴이 올레더 타이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보던 타이어 패턴과 다르기에 괜시리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다. 교체 완료 후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은 윈터 트레드의 깊이이다. 키너지 4S2는 윈터 트레드가 따로 있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나? 설렘이 급격하게 식어버렸다. 일반 마모 한계선 대비 3배는 높게 솟아있는 느낌. 이 정도면 잘하면 1년이면 거의 닳겠는데? 난생 처음으로 차를 타는 게 타이어가 닳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좀 이따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정도면 굳이 올레더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난생 처음 써보는 올레더 타이어 키너지 4S2의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 바로 예정된 장거리 주행에 나섰다. 속초 가는 길에 들린 가평 휴게소. 새 타이어를 장착한 늠름한 차태. 가는 길에 먹으려고 5,000원 주고 먼치킨 팩을 샀는데 뚜껑이 열려 다 쏟아져 갔고 한 개를 더 사버렸다.
결국 10,000원 주고 구매한 셈이다. 전체적인 주행 느낌은 생각보다 올레더 타이어라고 특별할 게 없었다. 승차감이나 노면 소음 부분에서도 올레더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OS2의 경우 다 다른 TA 구하나보다 특별히 안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민감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처럼 차덕후가 아닌 일반 사람 기준에서는 그랬다. 다만 마른 노면 접지력은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졌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타봤던 모든 차들의 컴포트 타이어 중 가장 접지력이 안 좋다고 느껴졌다. 특히 영상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서 내비게이션을 잠깐 조작하다가 커브길을 늦게 보고 핸들을 조금 휙 튼 적이 있었는데 후륜이 접지력을 잃고 피쉬테일 현상이 일어났다. 토션빔인 포르테코 탈 때도 피쉬테일은 못 느껴봤었는데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달리고 있는데 살짝 휙 틀었다고 피쉬테일이 일어나서 조금 당황했다. 한계 주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눈길, 빙판길, 비 오는 날 물웅덩이 지날 때 제외하고 그립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체가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크게 무섭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싸늘하긴 하다. 그냥 그때까지 돈을 이제 모으는 거지. 2 화장실을 갔는데 네, 아빠랑 엄마랑 갔는데 교체한 후 한 달가량 타보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타이어 키너지 4S2는 가성비가 아니라 추천하고 싶지 않다. 첫째로 윈터 트레드가 너무 적다. 올웨더 타이어가 컴포트 타이어보다 비쌈에도 굳이 구매를 하는 건 단순하게 혹시 모를 눈길을 대비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 윈터 타이어, 서머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꿔서 갈아 껴주기엔 너무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매니아들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윈터와 서머 타이어를 번갈아 교체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그냥 적당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로 1년 내내 버텼지만 올웨더 타이어가 나와 비교적 경제적으로 눈길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몇만 원 더 투자하고 안전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충분히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키너지 4S2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체감상 전체 트레드의 4분의 1 정도나 될 듯하게 윈터 트레드가 짧아서 윈터 트레드가 다 다르면 타이어를 바꿔야 하나? 그냥 타야 하나?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좀 많이 타는 사람은 딱 겨울 한 번 보내고 다음번 봄, 여름, 가을 때 윈터 트레드가 다 닳아서 다음 겨울부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윈터 트레드는 사실상 일회용인 느낌인데 이럴 거면 굳이 올웨더 타이어를 쓰는 의미가 없다. 1에서 2년마다 타이어를 교체할 수는 없을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냥 타기엔 기존 사계절 타이어와 다를 바가 없으니 계륵이 되어버리는 거다. 반면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2는 윈터 트레드가 따로 없어서 다 다를 때까지 성능을 쭉 유지할 수 있다. 대신 가격을 최저가 기준 짝당 2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키너지 4S2보다 매우 비싼 금액이라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천드리는 건 금호에서 나온 HA3이다. 이것도 윈터 트레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일반 마모 한계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없는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내가 타이어 교환할 때만 해도 교체비 포함 짝당 17만원이라 이럴 거면 CC2 가지 하고 그냥 4S2를 선택했는데 고작 한 달 만에 1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진짜 진심으로 빡친다. 보통 올웨더나 윈터 타이어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비싸져서 더 비싸지기 전에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건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냐. 진짜 개빡친다. 키너지랑 가격 차이가 10,000원도 안 나는데 무조건 금호 HA32로 해야 한다.
완전한 판단 미스다. 가성비 최고는 금호 HA32.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미쉐린 CC2. 돈 버리고 싶다면 나처럼 키너지 FS2를 선택하면 된다. 둘째로 올레더 타이어 자체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다. 인터넷에서야 자동차 콘텐츠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고 댓글을 다니까 다들 윈터 타이어 끼우고 올레더 타이어 끼우고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부품이기에 좋은 것만 끼워야 한다는 말들이 많다. 하지만 막상 집 밖을 나가보면 대부분이 사계절 타이어이고 심지어 서머 타이어로 겨울을 나는 차량들도 많다. 물론 동일 상황에서 윈터 타이어, 올레더 타이어보다 위험한 건 사실이다. 다만 제설이 잘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매일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로도 충분히 겨울 대비가 가능하다. 나도 이번에 교체한 게 올레더 타이어가 필요해서 교체했다기보단 호기심의 영역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약 7년간 운전하면서 주행 도중 눈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탈 때 서울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왔었다. 워낙 갑작스럽게 왔기에 도로는 마비가 됐고 언덕에는 서머 타이어 장착한 후륜 수입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목동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금씩 내리던 눈이 점차 엄청나게 불어나더니 신림까지 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긴 했지만 조심해서 운전만 한다면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 서울 및 수도권은 도로에 염화칼슘 폭탄을 뿌리고 있고 나는 혹시나 있을 이런 상황을 대비해 스프레이 체인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후륜 자동차인 420D를 타는 23, 24년도에도 폭설이 왔으나 염화칼슘 폭탄으로 제설이 워낙 잘 돼 있어 운전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 실외 주차장에서 제설이 잘 안 돼서 눈덩이 밟고 미끄러져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있었으나 스프레이 체인까지 쓰기는 아까워서 다른 위치에 주차했던 경험은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에는 안전운전 더하기 스프레이 체인으로 대처하고 이미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차를 봉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겨울철 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소 번거롭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짝당 3에서 5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맘 편히 올레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선 개개인마다 상황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니 각자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아직 마른路면에서밖에 타보지 못했으니 이번 2425 겨울을 타보고 다시 한번 후기를 올려보겠다. 정리하자면 접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위험할 확률이 높은 후륜 자동차들은 상황에 맞게 올레더 타이어를 장착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키너지 FS2만큼은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니 웬만하면 금호의 HA32를 선택하고 가성비를 떠나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미쉐린 CC2를 선택하자. 오늘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갑니다. 구매한 지 2년이 살짝 안 됐고 그동안 주행한 거리는 3만 킬로가 좀 넘었고요. 이번이 4번째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추천하는 엔진 오일은 S-오일 7 골드 9 C2C3 OW30 제품인데 6리터를 한꺼번에 팔아서 가격이 꽤 저렴해요. 2만원대 중반인가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DPF 달린 차량에도 이제 적합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MW LL04 규격도 충족을 하기 때문에 BMW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저렴한 가성비 엔진 오일입니다. 수입차라고 괜히 한 통에 막 몇천원 몇만원 이런 것짜리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6리터 2만원대 제품 하나 딱 사가면 이거 한 통으로 그냥 든든하게 국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오일이에요. 저번에 제품 협찬 받았을 때 빼고는 이 제품만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제품만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성비가 개쩌니까요. 이거보다 좋은 엔진 오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엔진 오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일 필터고요. 엔진 오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사용하는 브랜드는 만필터인데 이 필터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해도 되긴 해요. 만필터랑 국산 필터랑 가격도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국산 필터도 사용을 해봤는데 필터류는 사실 사람이 체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비교를 해봤었는데 저번에 저는 국산 필터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냥 만 필터로 사용을 했고, 왜냐면 이게 거의 순정에 준하는 거니까 거의 순정급이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은 BMW에 필터를 공급하는 회사 마일레 아니면 만인데 그 회사들 중 하나니까. 가격은 2만원대 정도 해요. 국산 필터로 구매하면은 뭐 9,900원인가 얘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그냥 최대한 돈을 아끼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국산 TTF 필터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전에 이용했던 필터가 TTF 필터인데 3월에 교환한 이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클리너 필터는 저번 엔진 오일 교환 때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돼서 건너뛰려고 하고요. 에어 필터는 그냥 한 2번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도 되고, 좀 더 아끼고 싶다 하면 사실 3번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도 괜찮긴 해요. 교환하실 때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털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통 에어 필터는 교환을 하면은 완전 깨끗한 편이라서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스원 엔진 코팅제인데, 예전에 불스원에서 할인할 때 1+1으로 좀 사둔 게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 교환할 때마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엔진을 코팅해서 엔진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그런 말도 있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뱅고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주 시동이 껐다 켜졌다 이러잖아요. 자꾸 시동이 껐다 켜졌다 하면 아무래도 엔진 블럭에 상처가 갈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코팅제를 좀 넣어주면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안 넣은 것보단 낫겠죠. 오히려 쌀 때 사서 그냥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정비소로 향할 거고요. 부품 가격은 엔진 코팅제를 빼면은 한 5만원대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3만원 정도, 뭐 배송비까지 다 해서 이게 한 2만원 정도라고 치면은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엔진 오일을 보통 이제 센터에서 교환을 하면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매한 게 부품가만 한 5만원 정도, 거기 공인비를 더하더라도 1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 수입차 유지하실 분들은 이렇게 부품을 최대한 사서 교환을 하시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 10만원대 정도면은 국산차 뭐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엔진오일 갈아도 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 제가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한 1만 1000 정도 탔거든요. 원래 1만 정도에 교환을 해주려고 했는데 요즘에 좀 장거리 뛸 일이 많아가지고 교환 시기를 살짝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전화드렸던 엔진오일? 네네. 네. 됐습니다.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엔진 오일 교환이 완료됐는데요. 엔진 코팅제를 제외하면 총 비용이 한 73,000원 정도 들었네요. 제가 정비한 곳이 유독 저렴해서 공임날에 맡기면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더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무리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BMW 엔진오일 교환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키로수는 엔진오일 교환한 시점 기준 12만 7천 10km고요. 이제 13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420D는 큰 문제 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할 때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요즘 겨울이 한창이다. 날씨가 예년보다 엄청 춥다가도 또 어느 날은 따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게 원래 겨울이 이랬나 싶다. 그래도 확실한 건 예년보다 폭설이 자주 온다는 거다. 보통은 잔잔바리 눈 좀 내리다가 어쩌다 한번 폭설이 왔는데 이번 겨울은 주기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느낌이다. 오늘도 폭설이 왔고 차에 쌓인 눈을 치우러 간다. 당장 차를 탈 계획도 없지만 굳이 제설을 하는 이유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지난 겨울에 이 프레임리스 도어 때문에 꽤 고생을 했었다. 일반적인 차량과는 달리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들은 도어 몰딩이 차체에 붙어있다. 때문에 문을 열 때 순간적으로 유리가 몰딩 밑으로 살짝 내려오며 문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몰딩에 유리가 걸려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고급스럽고 스포티해 보이는 엄청난 매력을 가졌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지금처럼 눈이 많이 오면서 기온이 영하 10도가량 정도로 꽁꽁 얼어붙는 날씨가 되면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버린다. 일반 자동차라면 얼어도 힘으로 잡아 뜯어 열어버리면 되지만 프레임리스 자동차는 다르다. 일반 자동차는 그냥 도어와 차체의 몰딩이 붙어버리는 정도라면 프레임리스 도어는 유리와 차체의 몰딩이 붙어버리는 게 1차, 도어와 유리 틈새가 얼어붙는 게 2차. 덕분에 개폐 시 유리가 살짝 내려가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강제로 열었다가 도어 모터에 부담이 가거나 유리가 깨져버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실제로 이렇게 얼어버린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트렁크로 탑승한 적이 있다.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주겠다. 1. 트렁크를 열고 의자를 먼저 폴딩한다. 트렁크도 얼어서 가끔 안 열릴 때도 있는데 힘으로 열든 어떻게 하든 잘 해보자. 만약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리프트백이 아닌 일반 세단의 경우는 트렁크에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트렁크로도 탑승할 수 없을 거다. 이 짐을 대충 옆으로 치우고 잘 기어서 운전석까지 이동한다. 기어 들어가면서 이게 뭔 짓인가 싶다가도 유튜브 광 나와서 기쁘기도 하다. 도어 윈도우 몰딩 부분의 얼음 때문에 안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히터를 최대 출력으로 틀고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는 도중 문이 열리며 도어 열림 경보음이 들린다. 아까 문 손잡이 당겼을 때 작동되지 못했던 모터가 얼음이 녹아서 이제야 작동하는 거다. 그럴 줄 몰라서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문을 닫아주면 된다. 당혹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바쁠 때 이러면 상당히 짜증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커버를 씌워놨었는데 이날은 날씨 예보를 미리 보지 못해서 놓치고 말았다. 매일 차를 타면 눈이 얼어붙을 새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나는 평일에는 차를 거의 탈 일이 없기 때문에 한파에 눈 덮인 차를 며칠 동안 세워놓으면 아주 꽝꽝 얼어붙게 된다. 결국 눈이 얼기 전에 나와 제설을 해준다. 특히 도어와 유리 사이, 도어 윈도우 몰딩 부분을 꼼꼼히 치워준다. 앞유리 역시 얼어붙으면 녹을 때까지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열심히 치워준다. 앞으로 기변하고 싶은 차량들도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이라 빨리 돈 벌어서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로 절실히 이사가고 싶어진다. 혹시나 나처럼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확고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을 타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 존나 힘들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추천하는 엔진 오일은 S-오일 7 골드 9 C2C3 5W30 제품인데 6리터를 한꺼번에 팔아서 가격이 꽤 저렴해요. 2만원대 중반인가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DPF 달린 차